자, 이제 그다음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뭔지 보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여기 영어로 한번 써놓을게요. 자, 영어로 모더니즘인데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이제까지 설명한 것처럼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문학적 전통과 선을 긋고자 이제 그 결별하고자 하는 일시적인 문학 현상과는 확연히 다른 다양하고 복합적인 조짐들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모더니즘이라는 통칭의 문예 사조인 것이다. 지금도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전과는 좀 달라지는 것 같지만 이것이 달라지면서 1년, 2년, 몇 년이 지나가면서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지는 거. 이것을 뭐라고 뭐 포스트 코로나라든가 이름을 나중에 이제 붙이게 된 거죠. 그 전과는 달라진 전반적인 통칭의 문예사조, 이것이 모더니즘이다. 문예사조라는 건 문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반에 걸쳐서 있는 거죠. 미술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자, 모더니즘은 예술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 복합적인 운동으로 인상주의, 상징주의, 이미지즘, 큐비즘, 표현주의 등의 다양한 운동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문학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모더니즘 운동의 시발점을 합리적 지성과 낭만주의적 감성의 결합을 시도한 현대 작가들의 1세대들인 플로베르, 여기 말라르메, 헨리 제임스 등이 활동한 시점인 1880년으로 정하고, 자, 이런 기운이 일어나는 게 한 1880년으로 정하고, 이런 운동은 예이츠, 프로스트, 발레리, 카프카, T.S. 엘리엇, 에즈라 파운드, D.H. 로렌스, 제임스 조이스, 버지니아 알프, 윌리엄 포크너 등의 작가들과 예술가들에 의해서 1950년까지 지속된다고 본다. 한편 1180년과 1950년 사이에 모더니즘이 가장 절정에 달했던 시점은 10년과 25년 사이로 보는데 평자들은 대체로 동의한다. 한 1950년대 이후를 뭐라고 한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한다. 모더니즘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논쟁은 우리나라에서 한 1990년도에 엄청난 그 논의가 있었어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사이에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한 모더니즘의 논쟁이 있었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논쟁이 있었다. 선생님도 그때 이제 같이 박사학위 논문도 쓰고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차이와 다른 점 이래가지고 굉장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그다음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이 현실 상황에서 느낀 것은 종말론적인 환멸이었으며 이 시대가 끝나는구나. 문명에 대한 적대감이었고 이에 따른 허무주의였어요. 세계대전이 끝나고 1920년대 막 그냥 스페인 독감으로 사람이 수천만 명이 죽고 전쟁이 끝나고 경제는 공황 상태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죠. 이거 이 세상이 끝나는 건가? 그들은 단절과 소외를, 문명과의 괴리를, 그리고 사회의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로부터 절망을 느꼈다. 지금보다 더 절망이었던 것 같아요. 세계대전이 끝나고 스페인 독감이 막 퍼져 사람들이 죽고 전쟁으로 죽고 또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바로 이러한 문명에 대한 의식이 모더니즘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이 시대 사람들은 현실에서 느낀 것은 이제 이 세상이 끝나는구나. 이 시대가 이렇게 해서 원자 폭탄 이게 나오면 다 세상이 끝날 것 같구나. 이런 종말론적인 환멸이었고 문명에 대한 적대감이었어요. 이에 따른 니힐리즘, 허무주의가 오겠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이런 전쟁을 통해서 다 끝나겠구나. 그들은 단절과 소외를, 문명과의 괴리를, 그리고 사회의 혼돈과
무질서 상태로부터 절망을 느꼈어요. 이러한 문명에 대한 의식이 모더니즘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지금도 중국으로에서 무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돌면서 이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다. 또 가을에 겨울에 또 이런 것들이 또 유행할지 모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패스트처럼 죽어간다면 이렇게 인간이 많아서 호모사피엔스의 시대도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허무주의 같은 것들이 생길지 모르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다 바뀌는 거죠. 자, 이 1920년대 무렵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었다. 또 중요한 것은 전쟁도 전쟁이지만 스페인 독감 같은 것들은 전쟁의 피해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소리 없이 죽게 했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모더니스트들은 현실을 바라보는 유물론적 역사관에서 벗어나 강렬한 상상력의 순간에 리얼리티를 구현해낸다. 모더니즘 작가들은 종말론적이고 묵시론적인 세계에서 무시간적 초탈적 상징체계를 발견해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그림에서 더 먼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모더니즘의 이제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뿐만이 아니라 특히 그림, 건축 이런 데서도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모더니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모더니즘의 특징은 전통 기법의 탈피와 혁신이죠. 자, 이제 전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방식은 안 된다. 모더니즘은 19세기 빅토리아 왕 시대의 기존의 전통이나 인습으로부터의 단절을 추구한다. 예전 거하고는 달라지자. 영국 모더니즘의 작품들은 문학의 사회적인 기능으로부터의 단절을 선언한다. 모더니즘은 19세기 사실주의 문학, 소설 문학이 가지고 있던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사회 교육자로서의 성격으로부터 탈피해서 인간 내면의 세계, 주관적인 내면의 세계의 통찰에 초점을 맞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설은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소설을 읽어보고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런 얘기인 거야, 이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런 것을 교훈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이제 안 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인간 내면에 있는 주관적인 세계의 묘사를 하게 되죠. 대표적인 게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 같은 것이죠. 거기에 나오는 헤럴드 블룸이 그 하루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머릿속에서 오가는 생각을 다 단편적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주관적인 내면의 세계죠. 이런 것들을 이제 소설로 쓰기 시작했다. 자, 두 번째는 실존주의의 문주의인데, 실존주의를 보죠. 대부분의 모더니즘 작가들은 20세기 현대인들이 처해 있는 소외, 고립, 절망 등의 특수한 비극적 상황에 동질감을 느낀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절망하고 고립되어 있구나, 이런 것에 동질감을 느끼고, 고립과 소외는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의 단절을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인 것이다. 모더니즘은 특히 개인과 사회 간에 일어나는 긴장관계를 조명한다. 대부분의 모더니즘 소설의 주인공들은 선택에 있어도 갈등하고 주저하지만 자신의 길을 자신이 선택하고 그것을 감수하는 용기를 보여준다. 주인공의 자유로운 선택 의지가 안겨줄 수 있는 고통은 자기 추방과 소외의 단절이다.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단절, 카프카의 변신 같은 것을 보면 이 세상과는 단절해서 나만의 세계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바깥을 다 버리고 나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이런 소외의 모습 같은 것들을 한 개인의 실존하는 세계를 보여주려고 한다. 이게 이제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형식의 혁신인데, 모더니즘은 형식을 중요시하네요.
형식을 중요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형식이란 외적인 형식이나 구조의 통일성이 아니라 내적인 질서의 통일성을 말한다. 모더니즘 소설은 시대 순으로 사건을 배열하여 주인공들의 성장 과정과 실현 등을 묘사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부터 탈피한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어린이가 태어나 쭉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것을 탈피해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 성격 묘사인데 모더니즘 소설들은 작중인물들의 성격 묘사에 있어서 기존의 소설들과 차이를 보여준다. 종래 소설들에서는 성격이 뚜렷하고 사회적 신분이 안정된 주인공들이 등장했으나 모더니즘 소설에서는 사회에 적응 못하는 반사회적인 부적응자들, 추방자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내성적이고 감성이 예민하고 지적이어서 제도화진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립된 인물이고 때로는 추방된 유령자로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술가의 길을 추구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제임스 조이스 젊은 예술가의 초상화 보면 거기에 스티븐 디들러스는 나는 예술가의 길을 택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먼 나라로 떠나야 돼. 이스케이프해야겠다. 탈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블린이라는 나라를 버리고 도시를 버리고 프랑스로 떠나는 것으로 소설이 끝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예술가로서의 길을 추구하는 소설이 나타난다. 다섯째는 포인트 오브 뷰, 시점, 관점의 변화인데 모더니즘 소설에 있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시점의 변화예요. 기존의 소설들에서는 전지자적 시점과 1인칭이 통칭적으로 사용됐으나 20세기 모더니즘 작가들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기법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시점의 포인트 오브 뷰인데 19세기 소설에 있어서는 저자가 1인칭으로 내가 이렇게 밥상을 잘 차려놨으니 독자에 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러니 이걸 먹어라 저걸 먹어라 이렇게 했다면 이제 이 모더니즘 소설에서는 그게 아니죠. 기존의 소설에서 1인칭의 그 전지자적 시점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다. 여섯 번째, 신화를 사용한다. 20세기 들어오면서 신화는 인간의 상상력을 고양시켜주는 문학적 매개체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인간의 삶을 그려내는 문학 속의 질서와 패턴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신화를 사용한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화죠. 디들러스 신화를 이용하는 거죠. 그 스티븐 디들러스가 다이달러스가 그 자기가 아버지가 만드는 미로 레버린스에서 탈출하는 과정, 이 답답하고 좁은 과정에서 저 다른 나라로 탈출하는 과정을 젊은 예술가의 초상화의 백본, 등뼈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화가 바로 이런 신화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일곱 번째, 의식의 흐름을 사용한다. 이 의식의 흐름 중요한 거죠. 의식의 흐름. 자유연상 기법, 이거를 뭐 프리 어소시에이션이에요. 프리, 자유연상 어소시에이션. 이게 뭐냐면 자유연상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여기서 선풍기가 돌아가는 걸 보고 있다가 갑자기 옛날을 생각해요. 내가 월남전에 참전해서 수많은 베트공을 죽이고 전쟁했던 뜨거운 여름을 기억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거. 이게 자유연상이죠. 이런 기법이란 정신적 과정으로서 어떤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 생각을 기점으로 다른 생각이 연쇄적으로 떠오르는 현상으로 인간의식의 어떤 상황을 투사하면 그 상황을 과거의 경험과 연관시켜 또 다른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과거에 어떤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의식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의식의 흐름의 기법을 사용하고
새로운 시간관, 모더니즘의 시간관을 실험하는 작품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은 단지 현재의 끊임없는 과정으로 계속된다.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는 작가들은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과학적 시간을 극복하고 인간의 내부에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게 물리적으로 쭉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내 머릿속에서, 다시 말하는 심리적 현상에 따르는 정신적 시간을 추가하여 주관적, 유동적, 그리고 입체적 시간관을 따른다. 그러니까 베르그송의 철학을 영향을 받아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허상인 것이지, 내 생각이 지금 내가 옛날에 달콤했던 누구 사랑을 나눴던 그 시대에 생각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 그게 현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초월적인 순간인 에피파니는 기독교 용어예요. 주현절인데 이 에피파니는 아무것도 아닌 말, 이 카톨릭 용어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예수가 이방인인 새 동방 박사를 통하여 메시아임을 드러낸 일, 이런 거죠. 그 아무것도 아닌 말, 행동, 이런 것을 보고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얻는 거, 이게 에피파니예요. 이 주연절이라고도 번역하는 에피파니인데, 잘 여러분 현현 또는 이렇게, 모더니즘 문학에서는 다수의 작가들이 주인공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자각, 갑자기 깨우치는 것에 이르는 신비적 초월적 순간, 즉 비전의 세계를 제시한다. 예를 들면 젊은 예술가의 초상화에서 스티븐 디들러스는 제4장에서 해변가를 걷고 있죠. 해변가를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아리따운 아가씨가 비키니 차림의 수영복을 입었는데 학과 같다. 나도 예술가로서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여인을 창조해야 된다. 학과 같은 멋진, 나는 소설가가 돼서 언어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벼슬이는, 창조하는 문학 소설가가 되겠다. 이러면서 프랑스로 이스케이프, 탈출하는 이런 거를 보여주죠. 그래서 저 아무것도 아닌 아름다운 해변에 수영복 입은 아가씨를 보고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얻는 거, 이게 뭘까요? 에피파니죠. 에피파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지즘 10번째. 이미지즘 운동의 창시자는 시인이고 비평가인 T.E. 휴미다. 그는 개인적 정서가 짙게 배어나는 축축한 휴머니즘의 바탕을 둔 늘어진 낭만주의 시의 반기를 들고 조각가가 끌을 사용하여 깎아내듯이 보다 정확하고 명징한 이미지를 정련된 시어로 영상화하려고 한다. 즉 그는 견실하고 감정의 물기를 짜버린 메마른 시어를 강조한다. 그의 고전주의의 옹호는 바로 엄밀한 규칙을 준수하여 정확한 이미지를 제대내는 기법의 강조에서 연유한다. 이미지즘이라는 것은 T.E. 비평가죠. T.E. 휴미 얘기하는 건데, 나는 외로워요, 나는 쓸쓸해요, 이런 감정의 축축한 언어를 쓰면 안 되고, 나는 가을이 돼서 외롭고 쓸쓸해요, 이거는 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뭘까? 이걸 영상의 이미지로 보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가을이 돼서 바람이 불고 노란 은행잎이 마당에 바람에 휩쓸려가고 지붕에는 붉은 고추가 널려있는 어떤 농가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가을이 오고 쓸쓸함을 보여줘야 되지. 나는 외로워요, 쓸쓸해요, 가을인가 봐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축축한 감정의 물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아니고 메마른 바람에 휩쓸려가는 저 가랑잎, 은행잎 하나, 이것이 오히려 쓸쓸함을 보여준다는 것. 이런 메마른 시어를 강조하는 거죠. 이게 이미지즘이에요. 자, 그 다음 보면 이미지즘 운동은 분명히 명징하게 조탁된, 잘 다듬어서 만들어진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외로워요, 쓸쓸해, 이런 거 안 되고 자유로운 지유론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험과 운율의 실험 등을 통해 현대시의 혁신에 상당한 공헌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지즘이 시적 기법으로 시어의 엄밀성과 제한성을 축으로 한다는 점에서, 바꿔 말하면 정확한 이미지를 구현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상징주의 시에서처럼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관념이나 사상을 환기하거나 암시하기보다는 표상적인 감각적 묘사에 머무르는 점에서 태생적 한계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1919년 17년 이후부터는 이 운동의 세력은 급속히 약화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미지를 딱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냥 거칠에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잠시 하다가 이런 이미지즘이 이제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시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은유예요? 메타포예요? 그죠? 시는 근본적으로 메타포예요. 메타포는 뭐예요? 은유예요.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을 호수에 이렇게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이게 메타포가 근본이에요. 시에서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퇴존을 했지만, 그러나 시가 근본적으로 메타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심볼리즘. 이제 어떻게 보면 소설에서는 심볼리즘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상징 같은 것들이. 상징주의, 이제 뭐 소설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그렇죠. 상징주의 시인들은 명확하지 않게 어렴풋한 이미지로 자신들의 감정을 산포시켜 추상적 관념을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상징들은 극도로 주관적이고 다의적인 함축성을 내포하고 있다. 독자들이 이러한 상징들이 만들어내는 자아내는 의미를 시 전체의 구도 속에서 재구성하여 해석해내야 한다. 상징주의 시인들은 복잡한 은유와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나아가 일련의 시어들과 어귀 또는 문맥 간의 융합과 충돌에 의해 상징들을 창조해낸다. 모더니즘이 상징주의와 상이한 점이 많음에도 주요한 관점에서 본질적인 점을 같이 하는 이 연유는 그것이 특히 언어가 빚어내는 암시적인 증폭성을 중요시하는 데 있다. 자, 이제 개인이나 소설이나 시나 어떤 뭘 노래할 때는 상징화해서 노래를 한다. 자, 상징주의는 개인의 영혼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작가의 주관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감각을 또 중시한다는 점에서 낭만주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낭만주의 시인들이 시인 자신의 신변을 노래하며 자연의 아름다운 비견을 찬미하고 도시생활의 답답한 피폐함을 노래하고 나아가 물질 문명에 대해 저항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데 비해 상징주의 시인들은 종말이 다가온 듯한 도시의 물질 문명의 세계에 함몰되어 주체적 자아를 잃은 채 주저하고 회의하는 현대인들의 절망과 환멸, 고독의 채취를 그들의 시적 상징의 세계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했다. 자, T.S. 엘리엇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거예요. 20세기는 또 웨스트랜드, 황무지다. 서로 싸우고 모든 사람들이 미래도 없고 이렇게 돼서 이 20세기는 황무지와 같은 세계가 되겠다라고 그의 상징적인 세계를 수많은 인유, 고전에서 수많은 인유를 끌어와서 시를 쓴 것이죠. 그래서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와 같은 것이 시, 소설, 드라마, 미술 이런 데에서 모더니즘의 특징으로 드러나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기말고사에 모더니즘의 특징을 쓰시오 하면, 모더니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면 이와 같은 것들을 쭉 다 설명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와서 이제 영국에 이제 들어와서 그 영국 소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도 이제 영국 소설이 하루아침에
모더니즘 소설로 확 바뀌는 건 아니죠. 이 전환기가 있죠. 한 20, 30년. 그래서 이렇게 해오다가 이런 현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지. 무 단면을 자르듯이 하루아침에 이 현상이 저렇게 내일은 이렇게 해서 확 바뀌는 건 아니죠. 20세기 들어오면서 영국 소설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20세기 전반기의 영국 소설가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두 부류로 분류돼요.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기존의 소설 양식과 기법을 여전히 계승하는 일본의 작가들이 있는데 하월즈라든가 아놀드 베네트라든가 이런 작가들이 골워시 같은 사람이 있고 이들은 우리 19세기 여자 대표적인 소설 조지 엘리엇 세커리 등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소설가들처럼 전지적인 1인칭 시점을 사용하면서 소설에 개입하고 평가를 내리고 도덕적 교훈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19세기적인 사람이다. 그들의 성격 묘사는 사실적이긴 하지만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른다. 19세기에 이러다가 뒤로 가면은 이들의 전통적 소설 양식의 답습을 거부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이 소설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혁신하고자 하는 새로운 실험의 작가들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20세기에 19세기에 결별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하다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조셉 콘라드죠. 로드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죠. 로드짐, D.H. 로렌스죠. 그 성에 대해서 많이 쓰는 사람, 버지니아 울프, 제임스 조이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글쓰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조셉 콘라드는 폴란드 작가이죠. 폴란드 작가인데 영국의 귀화해서 나이 먹어서 영어를 배워갖고 소설을 쓰는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죠. D.H. 로렌스는 뭐 20세기에 조이스나 버지니아 울프 못지않게 많은 소설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 위먼 인 러브, 사랑에 빠진 여인, 또는 차텔레 부인의 사랑, 선셋 러버스, 아들과의 연인, 뭐 굉장히 많죠. D.H. 로렌스. 이 로렌스는 어떻게 보면 풍은아 같은 사람이었죠. D.H. 로렌스는 그 이전의 작가들이 이성적인 것을 강조했다면 그것만 갖고 이 세상은 되는 거 아니다. 성적인 것을 또 강조해서 이성과 성이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소설로 내놓은 작가가 D.H. 로렌스죠. D.H. 로렌스, 차텔레 부인 같은 거는 굉장히 성적인 걸로 인해서 출판이 거부되기도 했고 영화되기로 해서 포르노 소설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D.H. 로렌스의 작품에게는 또 그 전달하려는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버지니아 울프인데, 버지니아 울프는 여자예요. 물론 신경이 쇠약돼서 나중에는 물에 빠져 죽었죠.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버지니아 울프는 원래부터 남편도 유명하고 버지니아 울프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문학하는 이런 그룹을 만들기도 하고, 버지니아 울프는 신경쇠약으로 일찍 죽었지만 그녀의 투 더 라이트하우스, 등대로, 뭐 이와 같은 작품들은 지금까지도 남아서 모더니즘 소설의 아주 대표적인 여성 작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임스 조이스인데, 제임스 조이스는 내가 전공이라고 할까요? 석사학위 논문도 썼고, 그 후에 우리 학교에서 더블리너스를 한 20년 이상을 가르쳤으니까 조이스보다도 내가 더 잘할 것 같은 작품이 더블리너스죠. 더블리너스는 사실주의적인 소설인데 15편의 단편이 쭉 모여서 하나의 장편인 소설을 이루는 대표적인 작품이 더블린 사람들. 이 주제는 뭐예요? 포렐러시스, 그 도시가 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스의 작품은 몇 개 되지 않아요. 더블리너스,
젊은 예술가의 초상화, 율리시즈, 그 다음에 피네간스 경야, 뭐 여가 네 작품이지만 그 네 작품이 쭉 연결되기도 하고 의식의 흐름을 쓰기도 하는 유명한 작가다. 그렇게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세기 영국 소설의 신경향이 빅토리아 시대의 전통소설 대별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제 쉬었다 하겠습니다.